테헤란은 지금 단순히 전쟁의 긴장 속에 놓인 도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수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도시를 움직이게 하던 일상의 리듬은 이미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특히 북쪽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안전한 곳을 먼저 찾아 나서려는 차량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그 흐름이 일시적인 공포 반응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폭격 소식 하나하나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안에서 무엇이 표적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 계산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산이 지금의 테헤란을 더욱 무겁고 조용한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가장 두려운 질문은 더 이상 오늘 밤 어디에 공습이 떨어질지 하나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집 근처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느 건물이 평범한 행정시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통로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느 거리에 익숙한 차량이 사실은 체제 핵심 인물의 동선과 맞닿아 있는지가 훨씬 현실적인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의 타격이 무차별적 혼란이 아니라 특정한 군사 거점과 지휘 구조를 겨냥하는 방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공포도 함께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옆집 사람이 더 이상 평범한 이웃이 아니라 자신을 위험에 끌어들일 수 있는 존재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바로 그 순간 도시는 물리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먼저 사회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헤란의 장면은 단순한 피난 행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폭격을 피해 이동하는 동시에 자신이 어느 권력의 반경 안에 놓여 있는지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도로는 비어 보이지만 그것은 안정의 징후가 아니라 이미 많은 이들이 먼저 판단을 끝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도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사람들은 관공서와 치안 조직, 주변 이웃을 최소한 예측 가능한 질서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테헤란에서는 그 질서가 보호막이 아니라 위험의 지도처럼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습의 연속이 아니라 수도 전체가 스스로의 내부 구조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지만 일단 시작되면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은 거리의 풍경만이 아니라 체제를 떠받치던 보이지 않는 신뢰 그 자체입니다. 그 불안의 배경에는 단순한 공포 이상의 구조적 변화가 놓여 있습니다. 최근의 타격은 도시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흔드는 방식이라기보다 체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축을 찾아 정교하게 압박하는 방향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의 거점과 지휘 위치, 명령이 오가던 공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 여파는 폭발의 순간보다 훨씬 넓게 번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 몇 곳이 위험해졌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건물들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던 이동 경로와 통신, 보호 체계, 심리적 안정감까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면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권력이 자신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식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그 결과는 곧바로 도시 한복판의 풍경으로 이어집니다. 원래라면 폐쇄적이고 통제된 공간에서 움직였어야 할 인력들이 이제는 민간 건물 주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임시거처를 만들고 거대한 실내 시설이나 체육공간 같은 예상 밖의 장소를 활용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한 임시 대응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체제의 핵심을 지탱하던 조직이 더 이상 자신들의 고정된 기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많은 인원을 한 공간에 집중시키는 선택은 보호를 위한 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대에게는 오히려 위치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 통제의 상징이어야 할 조직이 임시방편의 동선으로 버티는 순간 권력의 이미지는 단단함보다 불안정함을 먼저 드러내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사회의 반응도 점점 더 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체제의 거점이 타격받는 장면에 반응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바깥에서 보기에 그것은 마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듯한 인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위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리와 온라인 공간에는 분명한 냉소와 거리감이 퍼져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건물이 갑자기 표적이 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향한 비판적 감정과 일상을 지키려는 본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웃음처럼 보이는 반응도 사실은 오랜 긴장 속에서 나온 일종의 방어적 표현일 수 있고, 풍자와 조롱의 언어 역시 직접적인 대립 대신 우회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지금 상황의 가장 중요한 균열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치안 조직과 안보 조직은 최소한 시민에게 예측 가능한 질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재는 보호의 상징이 아니라
위험의 좌표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중요한 인물이 머무는지, 어느 시설이 임시 지휘소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소문이 돌수록 시민들의 마음속 지도도 바뀝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체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동하고 숨고 분산할수록 사람들은 그 움직임 자체를 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포는 더 이상 외부의 공격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시 내부의 권력 배치 그 자체가 일상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그때부터 사회와 체제 사이의 거리는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생활 공간의 분리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리는 눈에 띄는 대형 사건보다 더 오래 남는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와 체제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는 동안 정권은 그 틈을 메우기보다 더욱 거칠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장한 인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하는 모습이 전해졌고, 체제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강한 경고가 내려졌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안 유지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다시 위에서 아래로 주입해 사회를 침묵시키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명령은 내려지고 있고 방송은 여전히 체제의 강경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일수록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자신감에서 나오는 통제는 반복해서 위협을 외칠 필요가 없지만, 내부가 흔들리는 권력은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 하나까지 통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 압박을 실행해야 할 인력 자체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병력과 경찰, 그리고 혁명수비대 내부 인원들 가운데 현장에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정황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단순한 사기 저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체제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명령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그 명령을 실제로 수행할 사람이 남아있느냐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남아있을 수 있고 방송도 계속될 수 있으며 강경한 발언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움직이는 손발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권력은 겉모습과 실제 작동 사이에 점점 더 큰 간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간극이 커질수록 시민들은 체제가 강해 보여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장의 무게중심이 물리적 충돌에서 심리적 압박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전해진 메시지들은 민병대 성격의 인원들을 향해 이미 싸움은 기울었고, 위의 지휘부는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며 희생은 아래 사람들과 가족들에게만 남겨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총선과 같은 직접적인 파괴를 일으키진 않지만 내부 결속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수신 대상의 연락망이 이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사람들은 단순히 위협적인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까지 노출되었는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안은 전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 속 전화기와 일상의 동선, 가족이 있는 집 주소 같은 아주 사적인 영역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통신과 조정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더욱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지휘체계가 흔들리는 조직은 단순히 아댓을 늦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안전한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고가 위로 올라가도 그것이 신뢰할 만한지 알기 어렵고,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도 현장에서 따를 수 있는지 보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공습의 압박과 이동 경로의 불안정, 임시 거점의 노출 위험이 겹치면 체계 전체는 점점 더 방어적이고 단기적인 반응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조직은 겉으로는 여전히 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라기보다 여러 조각이 동시에 충격을 견디려는 느슨한 구조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피로와 의심에 더 취약합니다. 결국 지금 테헤란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여러 층위의 균열이 한 도시에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도시를 떠나고 체제의 인력은 고정된 거점을 믿지 못한 채 이동하며 사회는 두려움과 냉소 사이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위와 연락, 심리적 결속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이는 단순히 몇 차례의 공습이 남긴 물리적 흔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진짜 위기는 건물이 파손되었느냐가 아니라 국가를 움직이던 리듬이 더 이상 같은 박자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시민과 치안 조직 그리고 지휘부가 서로 다른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체제는 아직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내부에서는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어떤 권력은 결정적인 한 번의 충격 때문에 무너졌다기보다 모두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고 말하는 동안 조금씩 같은 방향을 잃어버리며 약해졌습니다. 지금의 테헤란이 보여주는 장면도 바로 그런 종류의 경고처럼 보입니다. 거리의 침묵, 비어가는 도로, 임시로 옮겨 다니는 조직,
거칠어지는 방송의 어조, 그리고 서로를 더 이상 안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회적 공기까지, 이 모든 것은 전쟁이 수도를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체제가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결정적인 변화는 거대한 선언보다 먼저 도시 전체가 같은 불안을 다른 방식으로 견디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